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은 수사 결과 북계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 자행된 가공할 만행임이 밝혀졌습니다. 1987년 11월 29일 칼 858기가 115명의 승객을 태운 채 실종됐다. 그 라디오와 그 약주병, 액체형 폭발용인 약주병을 함께 넣어가지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이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칼 858기를 폭파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수거된 잔해에 폭파 흔적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밝혔다. 그게 맞지 않는데, 한 가지도 맞는 게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라도 그게 합당한 게 있으면 저희들은 인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백을 했고 또 이미 그 재판 중을 통해서 그 확인되었는데도 그런 의심을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폭파범으로 지목된 생존자 김현희는 김정일의 지령을 받고 이 비행기를 폭파했다고 주장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또 한 사람 김승일은 영원한 침묵의 세계로 갔다. 왜 대법원 판결까지 난 칼 858기 폭파 사건이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의혹을 낳고 있는가? 김현희와 김승일은 과연 폭파범인가? (87년 11월 12일) 김현희와 김승일은 라디오 폭탄을 든 북한의 두 지도원과 함께 평양을 출발했다. 이날은 북한 조선 민항기가 평양 모스크바 노선을 동베를린까지 연장 개통하는 날이었다. 일본인 부녀 하치야 마요미와 하치야 시니치로 위장한 이들은 모스크바에서 부다페스트, 비엔나, 베오그라드 등을 거쳐 칼 858기에 탑승한다. 바그다드에서 칼 858기에 탑승한 이들은 폭탄을 기내에 두고 중간 기착지인 아부다비에서 내려 바레인으로 탈출한다. 수사 당국이 밝힌 이들의 행적이다. 김현희의 진술에 따르면 11월 12일 아침 8시 30분 평양을 떠난 조선 민항기는 러시아 시간으로 오후 6시에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평양 시간 8시 30분이면 모스크바 시간은 새벽 2시 30분. 모스크바 시간으로 오후 6시에 도착했다면 15시간 30분을 비행한 셈이다. 통상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비행시간은 9시간 30분. 그러면 모스크바 시간으로 낮 12시에 도착해야 된다. 김현희는 중간 급유를 위해 이르쿠츠크를 들렀다고 했다. 세계 모든 항공 노선과 시간을 모아 매달 발간하는 ABC 항공 시간표다. 각 공항의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 비행 기종, 운항 시간 등이 기록돼 있다. 이 시간표에 의하면 조선 민항기는 오전 9시에 평양을 출발, 9시간 30분을 비행해서 모스크바에 오후 6시간이라 12시 30분에 도착한다. 그리고 김현희의 진술처럼 이르쿠츠크에서 중간 급유는 하지 않는다. 직행으로 모스크바에 12시 30분에 도착한 후 오후 2시에 동베를린에 도착한다. 통일부 북한 자료실. 북한 연구소가 발간한 이 책은 북한의 각종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87년 11월 평양 모스크바 노선이 동베를린까지 연장 개통됐고 모스크바까지는 9시간 30분, 동베를린까지는 12시간이 걸린다. 이르쿠츠크 중간 기착은 역시 없었다. 모스크바까지 직항이다. 김현희가 말한 비행기는 없다. 김현희는 평양을 출발한 것일까? 수사당국이 발표한 두 사람의 압수소지품들이다.
이 중에서 위조라고 발표된 예방접종서. 예방접종서는 일본의 재팬 투어리스트라는 병원에서 발급됐고 84년과 87년 2번 접종한 기록이 있다. 취재팀은 예방접종 카드에 나와 있는 일본 도쿄의 병원을 찾아갔다. 지금은 간판을 바꿔 운영하고 있었다. そうしますと接種の内容は何になるんですか。これは84年ですかね。 84年次が87年なんでしょうか。 84年はガンマグロブリン、例えば A 型肝炎えを予防するために当時、今 A 型肝炎の予防接種84年にはなかったんですよ。A 型肝炎のワクチンはなかったんですよ。ですからガンマグロブリンというのをやってたんですよ。 위조라고 발표된 예방접종서와 이 병원의 예방접종서 양식은 똑같다. 스탬프의 모양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87년에 이 병원에 근무했던 의사를 만나보았다. これはどういう内容の予防接種になるんですか。どれ？これですね。これは免疫能力を高めるやつだと思う。ああ、そうですか。これはまあ 이건 단순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으로 특별한 접종이 아니란 설명이다. 당시 해외 여행자들이 많이 접종했다고 한다. 例えば海外で感染予防がなる。そういう話。あ、そうですか。これが偽造する必要があるものかどうかっていう。全く必要ないもの。 起乗する必要はないですよね。そういう聞き方だったら何でも協力するよ。ええ、これ打っても打たなくても外国出ることに関しては全く必要ないもの。はいはいはい。じゃあジャパンツアリストクリニックで発行しているものには違いないと思うんだけども。多分ね。だけどこれを偽造するほどのものではない。당시 해외 여행 시 필수적으로 예방 접종해야 하는 병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때 황열하고 콜레라였습니다. 황열은 주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발병되고 그리고 중남미에서도 많이 발병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발병되는 나라에서 많이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 같은 거 있습니다. 중동은 그렇게 크게 번지진 않고 있고요. 중남미에서 동유럽에도 그렇게 번지는 사례가 좀 적습니다. 간염 같은 건 어떻습니까? 간염은 자기가 원했을 때 받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검역법에서는 간염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한 건 없습니다. 예방접종서는 두 사람의 여행 지역과 병명을 볼 때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다. 수사 발표대로 이 예방접종서는 위조된 것일까? 수사 발표 당시 공개된 김현희와 김승일의 여권은 단 2페이지였다. 이건 역시 위조라고 발표됐다. 여권 기록에 따르면 김현희는 1986년 8월 일본 나리타 공항 출국, 86년 8월 입국, 87년 11월 출국했다. 사건 당시의 자료 화면들을 모두 검색해 보았다. 그런데 자료 화면 중 김현희의 여권에 1984년 8월에도 일본에서 출국한 소인이 찍혀 있는 것이 발견됐다. 김현희는 일본을 3번 출국한 것이다. 그런데 여권 상단에 이상한 띠 같은 표가 붙어 있었다. 그것은 출입국 카드 마지막 부분이었다. 일본은 출입국 카드를 여권에 붙여준다. 하치야 마요미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일본 출입국 관리소에 김현희의 일본 출입 사실을 확인해 보았다. 例えば入国カードか帰国カードかですね。これ、いずれにしてもそういう出入国カードだと思うんですが、これで見てる限り入国か出国か、帰国か、あ、これ出国ですか。それ何をもってお分かりになるんですか。書いてありますよ。これちょっとボケてて読めないですけども、ここに書いてありますね。あ、ここに書いてある。はい、ここにと帰国のカードですね。これは帰国ですね。그것은 하치야 마유미, 즉 김현희의 일본 입국 카드였다. 결국 김현희는 일본을 2번 출입했고 87년 3번째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대로라면 3번째 출국 후 김현희는 체포됐다. 김현희가 탑승했다는 조선 민항기의 비행시간 오차, 예방접종서, 여권 등에서 보이는 일본 출국 흔적. 이 풀리지 않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국정원과 김현희의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김현희는 이미 자유인이기 때문에 국정원과는 무관하고 이 사건의 수사 자료는 검찰에 이관됐다고 했다. (6개월에) 걸친 요청 끝에 국정원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또한 국정원은 보관 중인 압수품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공개된 압수품 중 여권에서 수사 발표 자료에서 확인했던 일본 출입국 소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띠 모양의 입국 카드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흔적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직까지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은 침묵뿐이다. 칼 858기 폭파 사건에는 김현희의 그늘에 가려진 한 인물이 있다. 바로 김현희의 아버지로 위장했던 일본명 하치야 신이치다. 그는 특수공작요원 김승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84년 7월 부녀 공작조로 처음 만났다. 김승일은 사건 발생 3일 만에 바레인 공항에서 체포 직전 독극물을 먹고 죽었다. 취재 중 김승일이 황해도 재령에 명신중학교를 졸업했다는 정보에 따라 같이 학교를 다녔다는 친구를 만났다. 그 알지 모르겠지. 이 할아버지를 내가 잘 알댔거든 또. 해서 할아버지 친구는 사건 당시 김승일의 모습이 김승일의 할아버지 모습과 닮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통학을 하는데 그걸 5년 동안 같이 통학한 거예요. 같은 동네 사셨어요? 예. 해서 늘 그렇게 하고 집이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늘 공부도 같이 하고. 무슨 중학교? 2회 졸업생. 예. 김승일은 재령 명신중학교 2회 졸업생이고 본명은 김일선이라고 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일선이라고 자기가 그러댔어요. 네. 5학년 쪽에 찍은 거예요. 아. 네, 졸업 사진에 나온 거예요. 아, 이게 졸업 앨범? 네, 졸업 앨범. 대동공전 재학 시절. 취재진이 가져간 사진을 보여주자 정확히 절친했던 이의 친구 김일선의 모습을 기억해냈다. 김일선은 당시 항상 전교 1등과 반장을 했던 수재였다고 한다. (87년 11월 29일) 사고 직후부터 김현희와 김승일은 이용의자로 추적당하고 있었다.
다음 날 이들이 피신하고 있던 숙소로 바레인 주재 한국 대리 대사가 찾아간다. 김승일은 우리나라 말을 하지 못했다. 내가 이제 그거 한 거는 대략 이제 한문하고 이제 한문 섞어 가지고 쓰면은 그 사람들이 아니까는. 그리고 이제 주소도 내가 이제 좀 적어 달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자기 주소도 적어주고 이름하고 주소하고. 이것이 김정기와 필담 때 남긴 김승일의 글씨다. 84년 여권에 김현희와 김승일 두 사람은 각자의 여권에 한문과 영어로 이름을 자필로 서명했다. 그런데 84년과 87년 김승일의 글씨체는 담지 않았다. 두 글씨가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적 감정을 해보았다. 이 자는 원래 해서체를 갖다 이렇게 쓰는데 해서도 아니고 이건 이 봉자에 갖다가서 이 벌레 충변 이것하고 요 위에 거하고 필력이 다르고 필순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곡자, 골곡자 역시 점치는 것이 애비부변이 되게 이 변도 이 아래 거하고 위 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요 열십자고 요거는 이거는 이렇게 희라고 삐친 거고 이것에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쓸 수는 없어요. 예, 이 변마다 자음하고 모음의 그 차이가 전혀 비슷해야 되는데 각도, 방향, 필습이 습관이 전혀 다른데. 예. 다른 거네요. 필자가 다르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썼죠 이거.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한 사람의 필적이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에서도 같은 작업을 해보았다. 입구자가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직선으로 긋고 그리고 상하로 긴 입구자거든요. 그런데 이 운필은 전혀 다릅니다. 비스듬히 왼쪽에서 이 각도로 그어서 그대로 연결해서 여기로. 이런 작은 펜은 의식적으로 모방을 하려고 해도 자기의 습관이 나와버립니다. 같이 한자를 쓰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84년과 87년 김승일의 필적은 서로 다른 것으로 감정됐다. 그렇다면 84년의 김승일과 87년의 김승일은 각각 다른 사람일까? 김현희의 배후에 가려진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김승일은 84년 여행 때 파리에서 김현희와 헤어져 잠시 서울에 들른 적이 있다. 이때 하치야 시니치의 가짜 여권을 사용한 김승일은 중요한 흔적을 남겼다. 공항에서 작성한 출입국 카드다. 또한 이 카드는 김승일이 하치야 시니치로 위장해서 활동한 최초의 흔적이다. 87년의 김승일과 84년 서울에 다녀갔던 김승일이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필적 감정을 해보았다. 골곡자의 점획, 밑에 거와 위에 거와 점치는 전혀 방향이 다르고 참진자에 가서 이 열십자를 썼는데 여기는 B자를 갖다가서 숟가락 B자를 삐치기만 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지 서법이. 1번하고 2번의 필적하고는 전혀 다른 필적으로 돼 있죠. 한 사람이 연도가 지났다고 해서 되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이 역시 필적이 다르다고 감정됐다. 의문에 빠진 취재팀은 김승일이 남긴 필적을 전부 수집했다. 모두 4가지였다. 김승일이 남긴 87년의 필답, 84년에 작성된 여권 글씨, 입출국 카드, 그리고 예방접종서의 글씨. 취재팀은 이들을 모두 비교해보았다. 연도가 지나가면서 필적이 갖다가 좀 숙달되는 점은 있어도 서법은 같아.
20살 먹었을 때나 60 먹었을 때나 4, 50년 지나도 그 자기의 습성은 버리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몇 년도에 섞은 간에 약간 전부 한 사람의 필적이고 요 우의 필적은 이 사람하고 전혀 세 사람하고 2번, 3번, 4번의 필적은 다른 사람이지. 김현희는 두 사람의 김승일과 공작을 했다는 말일까? 김현희의 침묵 속에 그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 김승일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행적을 남겼는가? 84년에 김현희와 동행했던 하찌야 신이치는 김승일이 아니고 누구였을까? 김승일은 왜 죽었을까? 자살하면 정체를 감출 수 있었을까? 김승일의 일본 위조 여권 속의 인물 하찌야 신이치는 누구일까? 김승일이 위장했던 일본 이름 하찌야 신이치는 실존하는 인물이었다. 일본인 하찌야 신이치의 여권은 83년 발급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때 이경우라는 제1교포가 일본인 하찌야 신이치에게 태국 여행 동행을 제의했고 하찌야는 이에 필요한 여권을 이경우가 대신 발급해 주었다고 증언했다. 이경우는 일본 경찰로부터 북한 공작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경우가 일본인 하찌야 신이치의 여권을 발급받고 이것을 후에 김승일의 여권으로 위조했다는 것이다. 일본 경찰은 85년 3월 2년간의 내사 끝에 니시아라이 사건을 발표했다. 북한 공작원이 일본에 침투, 간첩 조직을 만든 사건이었다. 이때 이경우가 이들의 활동 거점을 제공했다고 한다. 당연히 이경우는 일본 경찰의 요주의 인물이었다. 하찌야 신이치라는 이름과 관련 올해 1월호 신동아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칼 858기가 사라지자 당시 안기부가 용의자와 관련된 파일을 확인하던 중 하찌야 신이치라는 이름이 이미 안기부의 파일에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니시아라이 사건을 수사하던 일본 경찰이 이경우와 하찌야 신이치의 동향을 조사하던 중 하찌야 신이치라는 인물이 84년에 한국을 방문, 프레지던트 호텔에 투숙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찌야 신이치라는 인물은 김현희의 진술 때문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84년부터 그 행적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일본 경찰이 대공을 하니까 서로 교류를 하니까 이제 알아봐 달라면 알아봐 줄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문제니까. 85년도부터 우리 용의자로 분류돼 있었던 것이 그게 사실인지 그 관계가 좀 제가 좀 확인 좀. 국정원에 한번 확인하십시오. 국정원의 답변은 여전히 김현희의 진술로 김승일이 84년에 한국을 다녀간 것을 알았다고 한다. (84년) 프레지던트 호텔에 투숙했던 하찌야 신이치는 김현희가 말하는 김승일이었을까? 아니면 제3의 인물이었을까? 김현희와 김승일 두 사람은 87년 11월 12일 모스크바에 입국한다. 원래 일정은 모스크바에서 2박 3일간 머물다가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 식사 도중 갑자기 당일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로 입국하기로 변경됐다. 김현희는 당시 안기부 진술에서 새벽 4시에 부다페스트에 도착했고
현지 지도원이 공항으로 마중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의 안내를 받아 비밀 아지트인 조사부 초대소로 갔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김현희가 쓴 고백록에서는 진술 내용이 바뀐다. 현지 지도원이 마중을 나오지 않아 먼저 북한 대사관으로 찾아가 초대소 전화번호를 물었는데 대사관 직원들도 초대소 전화번호를 몰라 약도만 받아들고 초대소를 직접 찾아갔다고 기록해놓고 있다. 김현희 일행의 압수품 중에는 암호 수첩이 있었다. 이들 일행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이 수첩에 기록돼 있었다. 오스트리아와 유고 주재 북한 대사관 전화번호, 유고와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비밀 아지트 암호 전화번호가 그것이다. 두 페이지에 비밀번호 4개만 적혀있는 암호 수첩. 부다페스트 비밀 아지트 번호는 한자에 방점을 찍는 방식으로 돼 있다. 한자 위의 점은 5를, 옆과 아래의 점은 2를 표시한다. 그래서 해독하면 164635가 된다. (87년) 이후 17년 동안 몇 차례 전화번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취재팀은 도서관에 소장 중인 87년부터의 전화번호부를 통해 전화번호의 변동과 당시 주소를 확인했다. 김현희는 비밀 아지트가 주택가 단독주택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주소지를 확인하고 찾아간 곳은 비밀 아지트와 너무 다른 곳이었다. 아이들과 엄마들만 드나들고 있었다. 그곳은 헝가리 국영방송국 직원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이었다. Sometimes they change the whole number. Yeah, but this kindergarten is since 10 years. Since 30 years. (30년) 전부터 있었고 87년에도 이 주소가 전화번호부에 기재돼 있었다. 북한은 어떻게 여기에 비밀 아지트를 차렸을까? 유고 베오그라드의 비밀 아지트는 어떤가? 김현희가 들고 다니던 비밀 아지트 전화번호는 풀이하면 625646이다. 사고 당시까지 유고는 사회주의 국가였다. 유고에서도 그동안 전화번호는 몇 차례 바뀌었다. 유고의 최신 박물관에서 우리는 당시의 전화번호부를 구할 수 있었다. 똑같은 방식으로 확인해본 전화번호에는 일반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조르카라는 기업체 비서실 전화번호 625646이었다. 조르카 사바체는 시내에 있었다. 우리가 찾아간 조르카라는 회사는 70년 역사를 가진 유고 최대 화학 회사였다. 취재 내용에 대해 말하자 관련자들은 관련성을 일축했다. Možda i vi sad napravite neku terorističku akciju, okrenete jedan broj odavde, kažete mogu da zovnem, ja kažem evo izvolite i bude terorističko mesto. Ja vas prvi put vidim, nemam pojma ko ste. 비밀 아지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암호 전화번호
김현희 일행은 왜 체포될 때까지 이 쓸모없는 비밀 전화번호를 없애지 않고 계속 가지고 다녔을까? 김현희와 김승일은 87년 11월 18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로 두 지도원과 함께 입국했다. 김현희와 김승일은 북한 여권으로 불법 입국하고 동행한 두 지도원은 외교관 비자로 입국했다. 두 사람은 시내에 있는 암파크링 호텔에 숙박했고 두 지도원은 오스트리아 북한 대사관에서 지냈다. 암파클링 호텔 603호에서 5일간 투숙했습니다. 그러나 김현희와 김승일이 숙박했다는 603호실은 없었다. 6으로 시작하는 방 자체가 없다. 나중에 이 문제가 제기되자 김현희는 그녀의 고백록에서 슬그머니 322호실로 바꾼다. 여행을 하다 보면 호실까지 기억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호실의 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김현희는 호텔의 구조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암파크링 호텔은 얼핏 봐도 10층은 넘는다. 비엔나에는 암파크링 호텔이 하나밖에 없다. 1층부터 10층까지가 사무실이다. 객실은 11층부터 13층까지다. 11층은 1, 12층은 2, 13층은 3으로 시작해서 김현희가 투숙했다는 322호는 13층에 있다. 지금도 1층부터 10층까지는 사무실이다. 김현희가 잠을 잔 6층은 도나우 발전소 사무실이다. 호텔 측은 6층이 객실로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사건 당시 호텔 암파크링에 근무했던 직원을 만날 수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호텔의 구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Es war immer die letzten 3 Stockwerke, schon von Beginn an, vom Bau an. Ja. Und das war immer 12 oder 13 Ja. Stock. Mhm. Wie viel Stock hat das? 13 Stock, es waren nur die letzten 3 Stockwerke, die waren vom Hotel. Ja. Können Sie lügen oder? Sie lügt? Ja. Ja, sicher, weil es war sicher nie ein Hotel in den unteren Stockwerken. Ganz sicher nicht. 2001년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정원에 공개 질문을 했다. 왜 같은 건물을 놓고 이렇게 다르게 보는 것일까? 칼 858기 폭파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수사 자료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현지 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하치야 시니치, 하치야 마요미, 김현희, 김승일, 암파크링 호텔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칼 858기 가족회의 정보 공개 청구서를 오스트리아 내무성에 제출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지 4개월 만에 마침내 오스트리아 내무성은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보내왔다.
오스트리아 내무성의 공식 자료 어디에도 김현이나 김승일, 마요미, 신이찌, 북한 외교관의 이름이나 숙박 호텔 등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대신 요도호 납치범과 적군파에 대한 내용뿐이었다. 이 수사 자료에 대해 이것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인지 확인하는 질문서를 다시 한번 보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더 이상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취재팀의 취재 과정에서 김현희 일행의 84년과 87년 행적이 혼돈돼 나타난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84년 8월에 김승일과 김현희의 자본주의 적응 훈련을 살펴보자. 두 사람은 모스크바, 코펜하겐, 프랑크푸르트, 비엔나, 파리 등을 여행한 후 동남아로 갔다. 김현희의 압수품 중 두 종류의 호텔 메모지를 살펴보자. 김현희의 87년 여행 경로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드베른 호텔의 메모지다. 드베른 호텔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어떻게 스위스 호텔의 메모지를 김현희는 가지고 있었을까? 아무리 알뜰한 사람일지라도 3년 전 여행 때 챙겨온 호텔 메모지를 보관할 수 있을까? 법정에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왜 스위스 호텔을 오스트리아 호텔이라고 작성했을까? 압수품에 들어있는 83년산 일본 담배. 만경봉호를 통하면 87년 당시 일본 담배를 구할 수 있고 웬만한 나라에서는 일본 담배를 구할 수 있는데도 왜 이들은 4년 전 일본 담배를 들고 다녔을까? 김현희는 87년 11월 평양 모스크바 간 비행 시간은 16시간이 걸렸고 중간에 이르쿠츠크에 기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87년 이 노선의 비행 시간은 10시간 정도. 이르쿠츠크에도 들리지 않았다. 84년 김현희가 자본주의 적응 훈련을 위해 모스크바에 갔을 때 시간표다. 출발 시간, 도착 시간도 맞고 이르쿠츠크에도 들린다. 기자 선생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집 주소 문수구역 문수 1동은 저희 아버지 직장이 무역부이기 때문에 무역부에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김현희가 자신의 집 주소라고 진술한 문수구역 문수동을 찾아보자. 북한의 구역은 우리나라의 구에 해당한다. 각종 북한 관련 자료집에는 문수구역이라는 행정구역은 1987년 평양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문수동은 있지만 대동강 구역에 속한다. 마치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한강구 여의도동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희미한 실마리 역시 84년이라는 시점에서 찾아진다. (1982년 6월에) 북한은 동대원 구역과 대동강 구역의 일부를 분리하여 문수구역을 신설했다가 1984년 이후 폐지한 적이 있었다. 이때 문수동이 문수구역으로 편입된 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87년 김현희의 행적에 스며 있는 84년에 이런 김현희의 흔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비엔나를 출발 베오그라드를 거쳐 87년 11월 28일 밤 늦은 시각 바그다드에 도착한 이들은 드디어 칼 858기에 탑승한다. 비행기 선반 위에 폭탄을 올려두고 이들은 중간 기착지인 아부다비에서 내렸다.
아부다비에서 내린 이들의 예정된 탈출로는 로마였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로 가지 않고 바레인으로 간다. 바레인은 조그만 섬나라로 항공편이 막히면 탈출로가 전혀 없다. 바레인에 입국한 두 사람은 리젠시 인터내셔널 호텔에 투숙한다. 이상하게 그들은 탈출하지 않고 2박 3일간 바레인에서 관광으로 소일한다. 바레인에 도착한 날은 마침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항공사가 모두 휴무여서 그날 로마로 가는 비행기표를 살 수 없었고, 그게 금요일이라면 말이 되는데 그게 요일이 어떻게 됐어요? 일요일이 맞습니까? 일요일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일요일은 정상근무죠. 뭐 평일이란 그건 전혀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걔들은 금요일만 있으니까는 그는 김연희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까? 이슬람권은 금요일이 휴일이고 일요일은 평일이다. 취재진이 갔을 때도 일요일이었지만 공항 항공사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휴일이라도 공항이 문 닫는 경우는 없다. 그 다음날 급히 떠나려고 허겁지겁 항공사를 찾아갔으나 또 이미 만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바레인에서 이틀을 잘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발이 묶여 있는 사이에 결국 저희들이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 경유지고 최종 목적지는 비엔나다. 로마표가 없으면 바로 비엔나로 가면 된다. 당시 바레인에는 비엔나행 노선이 있었다. 목적지로 가는 빠른 비행기를 두고 왜 돌아가는 로마에 집착했을까? 바레인을 거쳐가지고 보통 그게 갔습니다. 그게 중간급유지로. 그래서 비행기는 사실상은 많아요. 그게가 거의 뭐 한두 편 어디 뭐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눌러 있을 그건 아닌데, 거기가 그 뭐 걔들도 알다시피 우리 대사관이 있고 북한은 고립무원인데 어디 가가지고 듣고 갈 때 이왕 있으면은 가까운 뭐 요르단이나 빨리 가가지고 대사관으로 피신하든지 말이야. 뭐 그렇게 왜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저도 왜 그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잡혔는지. 급박한 상황에서 이들은 탈출하려는 공작원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사고 다음 날인 87년 11월 30일 밤, 김정기 대리대사가 호텔로 이들을 찾아간다. 김 대사는 이들에게 칼기가 추락한 것 같다고 말하고 중간에 내린 당신들은 운이 좋다고 했다. 김연희의 고백록을 보면 김정기 대사가 돌아가자 이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단 두 사람끼리 나눈 대화다. 뭐 놀란 표정을 했어요. 했는데 뭐 무슨 뭐 제스처가 뭐 심하게 뭐 그거 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하여튼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게 벌써 이제 방송에 나왔고 그런 건데 그 사람이 그럼 나중에 보니까는 김연희 사진 보니까 바레인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말이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동안에 아무런 자기가 그 뭐 그런 소식을 접하지 궁금해서라도 접하지 않았을까. 이때는 비행기 폭파 후 36시간이 지났고 칼 858기의 실종 소식은 이미 뉴스로 나가고 있었다.
이날 대한항공 직원도 이들을 찾아갔고 일본 대사관에서도 전화하고 한국 외교관도 찾아갔다. 추적을 눈치챘을 텐데 결과에 관심도 없고 증거품을 버리지도 탈출하려고도 않는 폭파범 김현희와 김승일. 당시 중간 기착지인 아부다비에서 내린 승객은 김현희, 김승일을 포함 15명이다. 교대 승무원 8명도 내렸다. 대한항공의 당시 탑승 기록에는 15명 중 7명만 국적이 기록돼 있다. 탑승객의 국적 확인은 간단한 일이다. 탑승 기록만 봐도 금방 확인이 된다. 이 기록에는 그처럼 간단한 사항조차 누락돼 있다. 국정원의 자료에도 미국인 2명, 일본인 2명, 나머지는 아랍계로만 돼 있다. 예, 저희들이 탑승객 명단을 반드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어느 국적의 몇 명이 탑승을 하셨다는 것을 저희 이제 직원한테 받아서 그거를 그 다음 공항 지점에 이렇게 내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말고 동양계는 몇 명이 내렸습니까? 그러면 대략? 대략적으로 뭐 글쎄 한 서너 명 정도 되셨을까요? 예. 그분들 국적에 대해서는 뭐 예, 국적에 대해서는 지금 뭐 특별히 기억이 안 납니다. 명단에 빠진 사람들의 정체를 누군가 숨길 필요가 있었을까? 대한항공 측을 포함한 누구도 그 명단이 사라진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다. 국적 확인도 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김현희와 김승일의 행방은 신속하게 추적되고 있었다. 이때는 칼 858기의 행방이나 실종 이유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수사는 두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좁혀 들어갔다. 사고 이틀 후인 12월 1일 이들이 로마로 출국하기 위해 바레인 공항으로 갔을 때 이미 이들의 여권이 위조라는 사실을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연락받은 바레인 공항 경찰은 이들의 출국을 저지했다. 출국을 저지당한 두 사람은 공항 의자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는다. 이때 두 사람은 담배 속에 청산가리를 삼켰다. 김승일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김현희는 의식불명에 빠졌다. 비행기 실종에 뒤이은 탑승자 2명의 음독은 칼 858기 실종 사건을 폭파 쪽으로 가닥 잡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들이 음독한 청산가리는 액화 상태라 그냥 입안으로 밀려든다. 이 덕약 앰플은 청산가리를 액화해서 아주 작은 유리 앰플에 넣은 것으로서 그 끝만 조금 깨도 금방 그 자리에서 즉사하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진 공작 장비입니다. 깨물기만 해도 즉사할 수 있는 독극물. 그러나 김현희는 살아났다. 그러나 그 어찌된 일인지 저만이 3일 동안의 인사불속 끝에 바레인 병원에서 깨어나 되살아났습니다. 今度真由美の方をストレッチャーに乗せてで医者がやっぱり洗浄するための管を入れようとした時にやっぱりちょっと痛いっていうか意識があるもんだからちょっと払いのけようとしたんです。ということは意識があるということなのでもう大丈夫だなと
そういう意識があるということは大丈夫だなと。 음독 사건 이틀 후의 신문 기사는 극약인 청산염을 마시고도 커피와 음식을 먹고 있는 김현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2월 1일 공항으로 가서 김현희를 직접 응급처치했던 설마니아 병원 의사를 만났다. No, almost she was okay. Nothing wrong with her. Nothing. She was completely all right. And it was very difficult to control this lady. She was, I think, karate. She know how to kick. Therefore, we have to tie her. 4 people. Okay, we have to tie her hands, both legs. Again, we have to strap all over. Again, she was trying to jump and move. Okay, and she was trying to bite, bite hands and this. Therefore, with great difficulty, we put her on the stretcher. And during the transportation from the airport to the hospital, she was trying to wake up, but she was tight. Even through that, she was forcing. 일본인 하치야 마유미가 왜 음독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때까지 김현희는 폭파 용의자가 아니라 일본 여권법을 위반한 마유미라는 일본 여자였다. 그런데 김현희는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백한다. 12月の9日だったと思いますけども、キム・ヒョンイの取り調べの、面会があったんですね。本人がぽつりと私は日本人じゃないのにこうやって来てくれて、で何でもやってあげると言ってくれるという。それに対して日本人じゃないのに来てくれて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いう一言を涙をボロボロ流しながら言ったんですね。 김현희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일본은 그날로 이 사건에서 손을 뗀다. 김현희가 자백을 하기도 전 공식 수색은 종결되고 곧이어 한국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폭파에 의한 테러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현희는 서울로 압송됐다. 마침내 12월 22일 압송 일주일 만에 서울 시내 구경을 하던 김현희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여자 수사관에게 언니 미안해 하면서 사건 전모를 자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평양에서 출발, 바레인에서 체포되기까지 김현희의 진술에만 의존한 그들의 행적은 곳곳에 의혹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한 재조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칼 858기 폭파, 115명의 사망. 이 역시 김현희의 진술과 약 20일간의 진상조사만으로 수많은 의혹이 덮어져 버렸다. 그 이후 17년 동안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수백 명 죽었는데 그럼 이건 파장은 엄청난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그게 북한과 관련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이렇게 말하자면 묻혀가지고 비공개로 본인이 그냥 죽였다는 말 정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사회에서 이렇게 묻혀갖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사건이고요. 정확하게 정말 그 진상을 공개해가지고 유족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약 그런 진상이 나온다고 하면 북한도 철저하게 정말 사죄해야 되고 이건 뭐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족 앞에 사죄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렇다고 보면 그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도 사실은 자기들을 위해서도 꼭 공개를 해서 정말 햇볕에 꺼내가지고 이걸 말려서 양지해서 햇빛에서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에 대하여서는 여기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칼 858기는 폭파됐는가? 김현희와 김승일은 누구인가? 김현희의 진술로 실체는 밝혀졌나? 이제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